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수원 지역에서 불과 1년 전에 수원 화서동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을 모방해서 똑같은 범죄를 한 범인 문승도에 대한 사건을 얘기할까 합니다. 91년 10월 29일 날 수원 파장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실종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린이 이득화 군인데 이득화 군 가정에서도 얘가 실종된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아이는 안 돌아오고 어떤 남자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당신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는데 1,500만 원을 빨리 준비해 놔라. 그러면 아들을 무사히 집에 보내주겠다. 라고 협박 전화가 옵니다. 이에 당황한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우리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득화 군은 자기 집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납치가 된 걸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범인 이름은 문승도인데 당시 나이가 26살. 그는 이 도박에 매몰돼서 많은 돈을 잃거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수원시 영화동에서 통신기기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신기기는 카폰과 또 삐삐입니다. 지금같이 핸드폰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였고 그가 운영하는 통신기기 판매업소가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가운데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급한 빚만 1,몇백만 원이 있었습니다. 문승도는 이 돈을 마련할 길을 연구하다가 얼마 전에 수원에서 어린애를 납치해가지고 돈 5천만 원을 원했다가 그가 수원 조기정방죽에서 주겠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이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착안한 문승도는 프라이드 자가용을 타고 대생자를 물색으로 다니다가 파장동 어느 골목길에서 이득화 군을 만납니다. 이 어린이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는 어린애가 익숙한 점을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묻기를 이 근처에 문방구점이 어딨냐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손가락질로 어디라고 알려주니까 너 타라. 그럼 알려주면 내가 장난감 비비총을 하나 사주겠다. 라고 하니까 마침 이 이득화 군은 그렇지 않아도 비비 장난감 총을 갖고 싶었던 터였습니다. 그건 자기 엄마에게도 그 총을 하나 사달라고 그러니까 집에 돈이 없던 엄마는 나중에 사준다고 해서 미처 사주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이를 태운 문승도는 그 길로 이곳저곳 배회하다가 집 전화번호를 알아냅니다. 알아낸 집 전화를 가지고 이득화를 차에 태운 채 공중전화에 가서 이득화 집에 전화를 합니다. 이 전화를 받은 엄마에게 범인은 돈 1,500만 원을 빨리 마련해 놔라. 그러면 이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내주겠다. 그런데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이 아이는 다시 못 볼 줄 알아. 라고 통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다행히도 경찰에 바로 즉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신고를 받고 우리 형사가 득화군의 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유괴범과 대화를 나눌 여러 방안을 알려주는 등 직접 수사에 협조하도록 그 부탁을 하고 그때부터 밀착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괴 사건의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경찰에게는 그리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범인은 그 대상자가 유괴됐을 경우는 반드시 목적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가족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범인은 자기의 흔적을 유형무형으로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착안해서 바로 그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또 올 전화에 대비를 하게 되죠. 마침 두세 시간 후에 범인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옵니다. 1,500만 원 마련했느냐? 라고 확인 전화가 올 때부터 우리는 범인의 목소리를 녹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울부짖으면서 제발 우리 애를 죽이지 말고 꼭 안전하게 데리고 있어달라. 돈은 꼭 마련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범인과 대화를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 시간을 범인의 목소리를 다행히도 우리가 녹음기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를 범인 말대로 경찰에 신고하면은 죽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경찰이 이 수사를 하면서 실수로 범인에게 그 집에 경찰이 잠복해 있다던가 또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흔적을 보일 경우 아이가 잘못될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경찰은 매뉴얼대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상당 시간 범인이 무려 11번 전화를 올 때까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때마다 녹음기에 범인의 목소리를 담았지만은 짧은 시간, 불과 1분 내지는 1분 30초 이내에 범인이 전화를 어디선가 분명히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했을 텐데 그 시간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번번이 범인이 어디서 전화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추적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범인은 틀림없이 이 득화군을 죽일 것을 우려해서 신중을 쓰면서 무려 5일간을 비공개로 수사하면서 그 범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 일대에 탐문을 하는 등 여러 방면, 여러 전과자, 또 여러 측면의 수사를 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즉, 이 나이가 어린애도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큰 아이를 누구 모르게 데리고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잘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가족에게는 계속 위로를 하면서 아마 범인이 어딘가에 감금시켜 놓을 수도 있겠다. 물론 우리도 그렇기를 바라면서 이제 수사를 했죠. 그러나 5일 이후부터는 공개 수사로 착수하게 됩니다. 분명히 범인이 수원 인근에 살 것을 확신하고 이 목소리가 너무도 녹화된 목소리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공개한다면은 아마도 목소리를 아는 사람이 신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예 각 방송의 협조를 얻어서 목소리를 공개하죠. 공개 수사에 착수한 후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신고 중에는 더러 믿을 만한 것도 참고할 만한 것도 있었지만은 거의 비슷하다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건 누구 목소리 같다라고 하는 제보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냐? 문승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수원 영화동에서 통신기기 즉 삐삐와 이 카폰 등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우리 형사가 가본 결과 며칠 전부터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거처를 추적하다 보니까 태안면 화성군 태안면 병점 근처에 그 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잠복했지만 문승도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탐문 그 문승도 주변을 모두 조사하다가 한 여자를 우리가 알아냅니다. 그 여자는 문승도 애인이었습니다. 그 문승도 애인을 우리가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승도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협조를 해달라라고 하니
이 A는 깜짝 놀라가지고 또 한편 만약 알고 있으면서 가르쳐주지 않고 도피시킨다든가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 문성도에게 알린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범인 은닉죄가 되죠. 이런 점도 물론 형사가 설득에 이용했겠죠. 결과 그 A의 협조를 받기로 하고 어느 날 A는 문성도한테 삐삐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요청을 했고 수원 모 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까지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이 주변에 우리 여경이 여자 형사가 이게 이게 가깝게 따르면서 또 만나기로 한 장소에 형사를 미리 배치해 두었다가 문승도가 A의 약속대로 그 다방에 나타나자 우리 형사가 결국 체포를 하게 됩니다. 체포를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득화군이 어디 있는가? 아마 우리는 희망사항이지만 어디 저 외딴 산 어디 집에다가 또는 어디 친척 내지는 어느 공범 누구 집에 맡겨두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체포하자마자 득화군의 소재를 물으니까 범인은 죽였다 라고 쉽게 자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시신이 어디 있느냐 라고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이 범인은 이득화군을 자기 차에 유인 납치한 불과 8시간 만에 경부 국도, 일본 국도, 태안 부근 일본 국도 주변에서 애를 목졸라서 미리 준비한 큰 옷가방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다 싣고 그리고 몇 시간 다니다가 수원시 서둔동 서호천 다리 높은 데서 그 아이를 옷가방에 넣은 그 아이를 꺼내보니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 높은 데 약 10m 다리 밑으로 내던집니다. 내던져서 돌에 한번 부딪힌 다음에 물속에 잠깁니다. 그래서 이 범인을 앞세워서 다리 위에 가서 본 결과 그 뾰족이 약간의 가방이 드러나 있는 걸 발견해서 찾아냅니다. 결국 이 범인은 처음부터 이 아이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절대 죽일 의사가 없었고 하도 차 속에서 징징거리고 빨리 집에 보내달라고 울고 떠들고 그러기 때문에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가방에다 냈다고 그랬지만은 즉 말씀드린 대로 1년 전에 수원시 태리동에서 아이를 납치해서 죽이고 조기정방죽에다가 산채로 수장한 사건, 즉 전기처리의 사건 내용을 압니다. 범인 문승도는 바로 이 사건을 모방한 겁니다. 아이를 죽여야 자기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합니다. 여러분 당시 자료 화면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범행 장면이 재현되는 것을 본다는 것, 득화군의 부모에게는 고문과도 같았을 겁니다.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됐던 수원 이득화군 유괴 살해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보도에 조동엽 기자입니다. 범인 문승도의 태어난 범행 재현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범행의 잔혹성에 오히려 담담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참혹한 사건을 지켜보는 마음속 깊이에는 인간성 상실에 대한 깊은 회의가 모두에게 서려 있었습니다. 해다못해 노동팔이라고 해가지고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애를 저렇게 해서 죽여요 그래? 예? 그냥 사형시키기도 너무 아깝고 아무튼 뭐 최대한의 그 잔인한 방법으로 진짜 그렇게 해서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건 인간이기 전에 짐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추워도 발붙일 틈이 없을 정도로 전 모든 그 사람들이 좀 각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득화군을 유기하는 장면에서 범인 문승도는 검사의 질문에만 간간히 대답을 했을 뿐 시종일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난감 총이라는 유괴범의 때묻은 유혹에 목숨을 잃은 득화군. 득화군의 때묻지 않은 동심은 오늘 현장 검증에서 그의 대역을 맡았던 동네 친구 진호군의 맑은 표정에서도 역력했습니다. 이런 유괴 아저씨들이 없고 깡패들도 없으면 좋겠어요. 왜 애를 죽였느냐는 검사의 거듭된 질문에 그저 겁이 났을 뿐이라는 범인의 태연한 대답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내려주고 가도 되잖아. 어? 예. 왜 죽였어? 그냥 저도 모르게 겁에 질려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군은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군의 운명이라기엔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할 곡절없는 희생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동엽입니다. 이득화군은 참 어이없게 범인의 그 욕심과 그 사악한 마음에 의해서 희생이 됐습니다. 이 범인은 결국 그 이듬해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됐습니다. 유괴범은 절대로 잡힙니다. 말씀드렸듯이 유괴범의 최종 목적은 돈입니다. 이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유형무형에 자기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또 경찰은 수사 기법이 완전하게 발전되어 있고 또 요즘 사회 구석구석, 즉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까지 CCTV가 수사관이 돼서 모든 걸 내려다보고 있고 이 밝은 세상이 됐습니다. 다만 유괴 사건의 경우 범인은 반드시 협박의 공통으로 쓰여진 이 얘기가 절대로 경찰에 알리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지만은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바로 머무르지 말고 바로바로 알려야 됩니다. 가끔 경험에 의하면은 과거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예를 듭니다만은 범인이 알리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마치 그 집은 부유한 집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즉 범인이 요구하는 돈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범인에게 갖다 주고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아이는 아이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즉시 경찰에 알려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범인 검거는, 유괴 사건의 범인 검거는 90년대 이후로는 미제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은 큰 도움을 받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